오늘의 좋은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말 3마리 등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더 늘어나 재구속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WTO 제소에 대비한 일본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부를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다음 달 2, 3일 청문회 일정도 의결하지 못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의 비극이자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3조 원 늘어난 513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63% 증가한 2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슈퍼 예산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선선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반 만에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박 전 대통령의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즉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기간,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분리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역시 다시 재판하라고 한 건 뇌물 횡령 액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말구 2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다시 뇌물 횡령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선 기업의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법원 선고로 뇌물액이 50억 원이나 늘어난 것 말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타격을 준 것은 이 부회장의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충격에 빠진 삼성은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저희가 그런 청탁을 한 적은 없고요. 합병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끝까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번 판결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분식회계가 이를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검찰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미래 산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삼성이 그만큼 현 상황에 절실함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순실 씨가 나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MBN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 재판이 그들만의 선고라며 비판하면서 최근 불거진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 또한 비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6일 대법원 재판부에 보낸 자필 의견서는 총 7장입니다.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첫 장에서 최 씨는 완전한 인권 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라면서 본인을 을리라 칭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며 어둡고 긴 터널을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딸 정유라 씨를 비난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겐 할 말이 없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인에게도 내 딸은 메달을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 측 이 변호인은 그들만의 선고를 여태 봐왔다며 선고 결과를 이미 예상했다는 최 씨 말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인정을 하면서도 최서원이 받으면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라는 해괴한 판결을.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했는데 야권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자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책임론을 꺼내들며 폭력과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보수 야당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국가적 불행이라는 데 뜻을 모으며 현 정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진 반면 청와대는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여권의 조국 사수전에 가세했습니다. 준용 씨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조언했고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씨는 지금 상황은 부당한 게 맞다며 자신은 그러지 못했지만 원한다면 숨어 다니지 않고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조국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며 가세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리라고 봐요, 자진사. 검찰의 압수수색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유 이사장은
서울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놓고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를 단순한 질투와 시기로 폄하했다며 철저한 진영 논리로 조 후보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냈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필수 소재인데요.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놓고 수출을 허가한다는 것, 과연 무슨 속내일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건 지난달 초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입니다. 수입 기업이 삼성전자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 허가 여부와 수출 물량 등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허가엔 정치,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근 중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이 자국 제품 수출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 규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 제한 3대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2차례 허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일 양국 모두 결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없다며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는 일본에서도 공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대한 우리 측 항의에 일본은 오히려 한국이 태도를 바꾸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적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먼저 시정하란 겁니다. 問題でありまして、我が国としては韓国側に対し、一連の大法院の判決により韓国側に作り出された国際法違反の状態。 경제 보복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세코 경제산업상은 WTO에 제소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언급을 비아냥으로 맞받았습니다. ホワイト国としての優遇扱いを受けている日本を韓国だけが外すということを韓国自身がやっておられるので、そういう中でどういう形で提訴され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 이 같은 아베 정권의 막무가내식 외교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ただ隣国であるからやはり外交的にしっかりと友好関係を築くってことは我々の世代は一緒です。ただ若い人たちと一緒にそういう話をしていこう。そんな話でした。 야당인 에다노 유키오 입헌 민주당 대표는 고압적 태도로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고노 외무상을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모티콘이 출시됐다가 2시간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라인 측은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문제 이모티콘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밤 라인의 스토어에 올라온 미스터문의 도장이라는 메신저용 이모티콘입니다. 머리 모양이 흐트러져 있고 눈동자가 돌아간 모습이 한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반대 등 부정적인 표현들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미네오 미네라는 일본의 작가가 만들어 라인에 올린 건데 국내에서도 1,200원에 판매됐습니다. 한국의 라인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잇따라 삭제되기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상에 노출됐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플러스는 어제 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부랴부랴 사과했습니다. 하루 3만 건에 이르는 검수량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다며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라인플러스 법인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라인은 일본 전체 인구의 60%인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을 포함하면 이용자는 1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정개특위 문턱을 어제 넘어섰습니다. 지도부까지 회의장에 나타나 결사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예고된 만큼 여야 4당과 한국당은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후보가 등록을 하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됐다. 이건 국회의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이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고성이 오가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까지 등장해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통과됐고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 전복 시도이자 날치기 폭거라며 거칠게 항의한 뒤 지도부와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회법 해설자 조사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121일 만에 정개특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11월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 회의의 진행을 막는데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경찰의 출석에 조사를 받은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면서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를 열고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라는 그 직함, 그 자리, 한나라의 어떤 가계부, 큰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분인데 일단 궁금한 거는 뭐 내년 예산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또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르는 대내외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을 둔 것은 저희들이 경제 활력 제고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취약계층의 삶도 어렵기 때문에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그러한 소득 분배 쪽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삶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곳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셨는데 좀 이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엔 예산이 513조 원, 그러니까 500조 원을 처음으로 늘었어요. 기존에 이제 예산하면은 저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300조 후반대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500조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넘게 됐는데 슈퍼 예산이란 말, 너무 큰 예산이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같은 네. 재정 지출 소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입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재정 건전성 문제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네. 그중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네. 재정의 기본적인 기능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이 성장이 다시 세수의 증가로 가져와서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네.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선순환 구조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년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것 같은데 재정을 이렇게 크게 잡아도 되느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예. 네. 일시적으로 내년에 재정이 적극적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의 폭은 다소 커집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기간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왔고 네. 내년도 9.3% 저희들이 재정 지출을 늘려도 네. 저희들이 국가 채무 비율은 네. 39.8%로 네. 선진국 평균인 110%에 비하면 네. 훨씬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인 재정 기능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9.8%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 40%다. 40%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40% 가까워도 뭐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40%에 가깝거나 좀 넘어도 국가 채무 비율이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떠한 퍼센트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진국, OECD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39.8%로 아직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를 살리는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하나씩이요. 그럼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됩니까? 예, 내년도 이제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 부분에는 크게 한 4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 두 번째는 DNA 플러스 빅3라고 하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세 번째 이와 관련돼 있는 혁신 인재 양성 4만 8천 명 양성에 저희들이 6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네 번째로 제2벤처붐 육성이라는 기치하에 벤처를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 이 4가지에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그 될 것 중에서도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된 2조 1천억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조 1천억 정도면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8천억 정도였으니까요. 1조 3천억 정도. 크게 좀 늘리고 2배 이상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민간 부분 이야기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해서 많이 투자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또 예산이 증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층 예산, 보건복지 노동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죠? 예.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181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한 20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한국형 실업부조로 말하는 국민취업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과 고용, 사회의 안전망을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초생보, 여기에 기초생보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걸 다소 완화해서 한 7만 9천 명 정도의 새로운 수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나 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생계비 절감 예산들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 살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경제 위기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일본의 수출 규제나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정부가 철저히 여기에 하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네. 상황에 있어서 이번 총력전으로 네.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네네. 내년도 경제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가 이제 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확정적 재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뭐 확정적 재정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고 또 여야가 이제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치열한 이제 또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일자리라든지 수출, 대내외 경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속 6년 만에 도로공사 근로자라는 지위는 인정받았지만 요금 수납 업무를 놓고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결론 냈습니다. 소송 시작 6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은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규직 전환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는 더 이상 힘 빼지 말고 오늘로서 모든 것을 종식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톨게이트 노조원 1,500여 명 중 이번 소송에서 이긴 300여 명이 직접 고용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도 통행료 수납 업무는 맡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행료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 완전히 넘어간 만큼 어떤 업무를 맡길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라는 겁니다. 반면 노조는 자회사 편입을 반대했다 해고된 1,500여 명 전원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도로공사는 300여 명에 대한 업무 재배치 계획을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차로 밀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위험한 행동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차장입니다. 회색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더니 바로 뒤에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어 차례 계속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몇 분 전 사람들이 뒷차 보닛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짜증을 내며 차를 빼라고 요구했는데요. 사람들이 서둘러 음식을 정리하고 차를 빼려고 하던 찰나 앞차 운전자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그새 못 참고 차로 밀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런 식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것 같네요. 대형 트레일러가 레커차와 부딪혔습니다. 레커차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사고 장면이 정말 아찔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비 오는 고속도로 위 갓길에 레커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 트레일러가 달려오더니 이 레커차를 그대로 덮쳤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는 전복되고 레커차 역시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요. 운전자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레커차 운전자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 사이드미러로 트레일러가 오는 걸 보고 문을 급하게 닫아서 사고에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10년 감수했네요. 여기 10년 감수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곰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집안의 벽이 부서져 있고 남성의 몸엔 날카로운 뭔가에 긁힌 상처가 선명합니다. 이렇게 만든 건 바로 곰이었는데요. 이 노부부는 바깥 창문을 통해 들어온 3마리의 곰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새끼 곰들과 함께 집 밖의 베란다를 돌아다니다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곰의 침입에 놀란 주인은 집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곰을 내쫓았습니다.
봄이 달려들어서 코와 배 등 몸 곳곳에 상처가 남긴 했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요즘 밤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어제는 무섭게 비가 내리고 나더니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졌습니다. 이 시각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낮에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영천과 남해 30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전남과 부산, 경남에서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중부 내륙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아침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선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20.1도, 대전 19.7도, 광주 20.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와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서 다시 가을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충청,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